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 믿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그 불편함이 당신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먼저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해 두셨다면 5년 후에 그 돈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만 보면 1억 원은 여전히 1억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가 붙으니까 1억 몇천만 원이 되어 있겠지요. 숫자만 보면 돈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지갑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왜 예전에는 10만 원이면 넉넉했던 장보기가 이제는 20만 원도 부족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숫자가 가진 힘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구매력 하락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자장면 한 그릇이 평균 6,000원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평균 8,000원을 넘었습니다. 5년 사이에 33%가 올랐습니다. 삼겹살 1인분은 13,000원에서 18,000원으로 38% 올랐습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30평 기준 월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듭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행 예금 금리는 얼마입니까? 2025년 말 기준으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2%대 후반에서 3% 초반입니다. 높아봤자 3.3%, 낮으면 2.7% 정도입니다. 세금을 떼고 나면 실수령 금리는 2%대 초중반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얼마입니까? 2024년 기준 2.3%, 2025년 들어서는 2.5%에서 3%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예금 금리와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십시오. 거의 비슷하거나 물가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붙지만 그 이자로 물가 오른 것을 겨우 메우거나 오히려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실질 금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입니다. 예금 금리가 3%이고 물가 상승률이 2.5%라면 실질 금리는 0.5%입니다. 예금 금리가 2.8%이고 물가 상승률이 3%라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0.2%입니다. 마이너스 실질 금리,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숫자는 늘어나지만 가치는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자를 받아도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1억 원을 예금에 넣어두고 5년이 지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평균 예금 금리 2.5%, 세후 실수령 2.1%로 계산하면 5년 후 원리금 합계는 약 1억 1,100만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1,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물가가 연평균 2.5%씩 올랐다면 어떻게 됩니까? 5년 전 1억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을 지금 사려면 1억 1,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1억 1,100만 원으로는 5년 전에 1억 원어치 물건을 다 살 수가 없습니다. 200만 원이 모자랍니다. 숫자상으로는 돈이 늘었는데 실제로는 돈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실입니다. 통장에는 찍히지 않는 손실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니까 대응하지 못합니다. 은행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고객님, 이 예금 상품에 가입하시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은행 직원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이 상품이 지금 금리가 가장 높습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안전합니다. 원금 보장, 이 네 글자가 함정입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숫자의 보장입니다. 1억 원을 넣으면 1억 원이 나옵니다. 숫자는 보장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가진 가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가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금 보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직한 표현입니까? 저는 은행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도 비즈니스입니다. 은행의 수익 구조를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은행은 예금자에게 2%대 이자를 주고 대출자에게 5%대 이자를 받습니다. 그 차이인 3%가 은행의 이익입니다. 예금자에게 주는 이자를 낮출수록 은행의 이익은 늘어납니다. 은행이 예금 금리를 높이려고 노력할 유인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금 금리를 낮추는 것이 은행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2024년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순이익 합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약 15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같은 기간 예금자들의 실질 수익률은 제로에 가깝거나 마이너스였습니다. 은행은 역대급으로 돈을 벌었고 예금자들은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조입니다. 이것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예금만 고집하는 것은 승산이 없는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면 돈의 물길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금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곳에서 매력이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돈의 물결에 휩쓸려 갑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의 물결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2026년 돈의 물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 연방준비제도,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의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미국 연준은 세계 경제의 중앙은행 역할을 합니다.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무역의 80% 이상이 달러로 결제됩니다.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60%가 달러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금리가 따라 오르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전 세계 금리가 따라 내립니다. 미국 연준의 결정이 서울의 아파트 값에도 당신의 예금 금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미국 연준은 역사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코로나 때 풀었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에서 5.5%까지 올렸습니다. 18개월 만에 5%포인트 이상 올린 것입니다. 40년 만에 가장 빠른 금리 인상 속도였습니다. 이 금리 인상의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각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미국만 해도 약 5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썼습니다. 돈이 넘쳐나니까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2022년 6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까지 갔습니다. 1981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돈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고 소비와 투자가 줄고 경제가 식으면서 물가도 내려갑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내려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힌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자 연준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4년 9월 연준은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것도 통상적인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를 한꺼번에 내리는 B컷을 단행했습니다. 이후 11월, 12월에도 추가 인하가 이어졌습니다. 2025년에도 금리 인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 내외입니다. 시장에서는 2026년 말까지 3%대 초중반, 어쩌면 2%대 후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데 한국만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한미 금리 역전, 즉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 되면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빠져나갑니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돈이 흘러갑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재발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미국을 따라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말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2.75%입니다. 2026년에는 2.5%, 어쩌면 2% 초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의 거시경제 환경입니다. 금리가 내려갑니다. 미국도 내리고 한국도 내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입니다. 금리 인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의 가격이 싸진다는 뜻입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금리가 5%면 1억 원을 빌리는데 연간 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금리가 2%면 2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싸지면 사람들은 더 많이 빌립니다. 기업은 싼 이자로 돈을 빌려 투자합니다. 개인은 싼 이자로 대출받아 집을 사거나 소비를 합니다. 시중에 돈이 풀립니다. 이것을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표현합니다. 유동성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돈이 풀립니다. 돈이 풀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자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이 어딘가로 가야 합니다. 예금에 넣어두자니 이자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금을 삽니다. 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 자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를 보십시오.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막대한 돈을 풀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미국 S&P 500 지수는 2020년 3월 저점 2237에서 2021년 말 4766까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2020년 초 8억 9천만 원에서 2021년 말 12억 1천만 원으로 36% 올랐습니다. 금 가격은 2020년 초 온스당 1,517달러에서 2020년 8월 2,067달러까지 36% 올랐습니다. 돈이 풀리면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이것은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둘째, 현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사과가 많으면 사과값이 떨어지고 돈이 많으면 돈값이 떨어집니다. 돈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돈을 너무 많이 풀었더니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9%까지 갔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구매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물론 2026년에 2022년 수준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한 차례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았고 연준도 조심스럽게 금리를 내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금리 인하로 돈이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의 매력이 줄어듭니다.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는데 그 이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달러 대신 다른 자산을 찾습니다. 금을 사거나 다른 나라 통화로 바꾸거나 합니다. 달러를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2024년 달러 인덱스, 즉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한때 106을 넘었습니다. 2025년 들어 100 내외로 떨어졌습니다. 2026년에는 95에서 98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달러 약세가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달러 약세가 되면 원자재 가격이 오릅니다. 국제 원자재는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 가격이 오릅니다. 금은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금이 강해집니다. 이제 2026년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금리가 내려갑니다. 돈이 풀립니다. 자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금이 오릅니다. 반면에 현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예금 금리는 내려가고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실질 구매력은 줄어듭니다. 이 환경에서 예금만 고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해집니다. 오르는 열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위로 올라가는데 혼자 제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입니다. 2020년에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벼락부자의 반대말입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벼락부자라면 갑자기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사람이 벼락거지입니다. 2021년 유동성 장세에서 자산을 산 사람들은 재산이 2배가 됐고 현금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제자리였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변화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것입니다. 자산 격차가 벌어진 것입니다. 2026년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유동성이 풀리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는 사람과 올라타지 않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의 물길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물에 뜨는 것은 다 같이 뜹니다. 배도 뜨고 나무도 뜨고 공도 뜹니다. 물이 빠지면 다 같이 내려앉습니다.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즉 유동성이 풀리면 대부분의 자산이 같이 올라갑니다. 우량주도 오르고 성장주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릅니다. 물론 개별 자산마다 오르는 속도와 폭은 다릅니다. 하지만 큰 방향은 같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올라가고 돈이 빠지면 내려갑니다. 2026년은 돈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물이 차오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물가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합니다. 물이 차오를 때 같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러면 어디에 발을 담가야 합니까? 어떤 자산을 사야 합니까? 이것을 논하기 전에 먼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택이 다른 두 사람이 2026년을 어떻게 맞이하게 되는지를. 김철수 씨는 1955년생입니다. 올해 71세입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2020년에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했습니다. 퇴직금과 사업 정리 대금, 평생 모은 돈을 합쳐서
금융자산 6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도 있으니 총 자산은 12억 원 정도 됩니다. 김철수 씨의 투자 철학은 확고합니다. 원금 보장이 최우선이다. 나이 들어서 원금 날리면 회복할 시간이 없다. 주식은 도박이다. 안전하게 예금이 최고다. 그래서 김철수 씨는 금융자산 6억 원 전액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짜리를 섞어서 예금 풍차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이자가 들어오면 그것도 다시 예금에 넣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면 뿌듯합니다.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 씨는 1957년생입니다. 올해 69세입니다.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2022년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모아둔 돈을 합쳐서 금융자산 5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씨보다 1억 원이 적습니다. 이영애 씨는 김철수 씨와 생각이 다릅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예금만 하고 있다가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예금 이자 1%대를 받으면서 제자리였는데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재산이 2배가 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영애 씨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증권사 세미나도 다녔습니다. 1년 정도 공부한 후에 조심스럽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개별 주식은 무섭고 분석할 자신도 없어서 ETF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금 ETF, 채권 ETF 등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2025년 말 현재 이영희 씨의 자산 배분은 이렇습니다. 예금 1억 원으로 20%, 비상금과 생활비 용도입니다. 미국 S&P 500 ETF에 1억 5천만 원으로 30%입니다. 금 ETF에 5천만 원으로 10%입니다. 채권 ETF에 1억 원으로 20%입니다. 배당주 ETF에 1억 원으로 20%입니다. 이 두 사람이 2026년을 어떻게 맞이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1월입니다. 김철수 씨는 연초에 은행 창구를 찾았습니다. 만기가 된 정기예금을 재해치하려고 합니다. 창구 직원이 말합니다. 고객님,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연 2.3%입니다. 1년 전에는 3%가 넘었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철수 씨는 불만이지만 별 수 없습니다. 어디 넣겠습니까? 주식은 무섭고 부동산은 이미 한 채 있고 예금밖에 모릅니다. 2.3%라도 받아야지 하고 다시 예금에 넣습니다. 이영희 씨는 증권사 앱을 켭니다. 포트폴리오를 확인합니다. 미국 S&P 500 ETF가 작년에 18% 올랐습니다. 금 ETF도 15% 올랐습니다. 채권 ETF도 금리 하락 기대감에 5% 올랐습니다. 배당주 ETF는 주가 상승과 배당을 합쳐서 12% 수익입니다. 예금 1억 원만 제자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수익률이 12%가 넘습니다. 2026년 6월입니다. 미국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시장에 낙관론이 퍼집니다. 주식시장이 화랑입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금 가격도 달러 약세와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뉴스를 봅니다. 주식시장이 오른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볼까? 하지만 두렵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면 고점에 사는 거 아닌가? 조금 더 지켜보자.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영애 씨는 원래 계획대로 분할 매수를 계속합니다. 매달 여유자금 100만 원씩을 S&P 500 ETF에 추가로 넣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매수합니다. 오르면 좋고 내리면 싸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9월입니다. 갑자기 시장이 출렁입니다. 어딘가에서 악재가 터졌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5% 빠집니다. 다음 날도 3% 빠집니다. 뉴스에서는 폭락이라고 합니다. 공포가 퍼집니다. 김철수 씨는 안도합니다. 역시 주식은 위험해. 안 한 게 잘한 거야. 예금이 안전해. 이영애 씨도 포트폴리오가 빠진 것을 확인합니다. 일주일 새에 7%가 빠졌습니다. 5억 원 기준으로 3,500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이영애 씨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은 늘 있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30% 이상 빠졌다가 회복했다. 2022년에도 20% 빠졌다가 회복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우상향한다. 이영애 씨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합니다. 예비 자금으로 남겨뒀던 돈 중 일부를 S&P 500 ETF에 넣습니다.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12월입니다. 시장이 회복됐습니다. 9월의 하락을 만회하고도 남았습니다. 연준이 시장 안정을 위해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한다는 발표를 했고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연초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금 가격도 10% 올랐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1년간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철수 씨의 금융자산입니다. 연초 6억 원이었습니다. 1년간 예금 이자 2.3%로 세전 1,380만 원, 세금 떼고 나면 약 1,170만 원, 연말 금융자산 약 6억 1,17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6년 물가 상승률이 2.5%였습니다. 6억 원의 2.5%는 1,500만 원입니다. 김철수 씨가 1년간 번 돈은 1,170만 원인데 물가는 1,500만 원만큼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330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통장 숫자는 늘었는데 구매력은 줄었습니다. 이영희 씨의 금융자산입니다. 연초 5억 원이었습니다. 1년간 수익을 자산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금 1억 원에서 이자 2.3%로 세후 약 195만 원, S&P 500 ETF 1억 5천만 원이 15% 올라서 2,250만 원 수익, 금 ETF 5천만 원이 10% 올라서 500만 원 수익, 채권 ETF 1억 원이 4% 올라서 400만 원 수익, 배당주 ETF 1억 원이 주가 상승 8%와 배당 4%로 총 12% 올라서 1,200만 원 수익, 여기에 분할 매수로 추가 투자한 금액과 그에 따른 수익까지 합치면 연말 금융자산 약 5억 4,700만 원입니다. 이영희 씨는 1년간 약 4,7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수익률 9.4%입니다. 물가 상승률 2.5%를 훨씬 상회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김철수 씨는 1년 전에 6억 원이었고 지금 6억 1,17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질 가치로 따지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영희 씨는 1년 전에 5억 원이었고 지금 5억 4,700만 원입니다. 실질 가치로도 늘었습니다. 1년 전에는 김철수 씨가 1억 원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김철수 씨가 6,470만 원 더 많습니다. 격차가 3,53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몇 년 안에 이영희 씨가 역전합니다. 숫자만 보면 추상적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2027년 1월 동창회 자리입니다. 김철수 씨가 옛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재테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작년에 미국 ETF 좀 샀는데 15% 올랐어. 올해도 괜찮을 것 같아.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금을 조금 사뒀는데 금값이 많이 올라서 올해 여행은 비즈니스 클래스로 갈까 생각 중이야. 김철수 씨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는 예금 이자 2%대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15%, 10%를 벌 때 자기는 2%를 번 것입니다. 물가 오른 거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김철수 씨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 예전에는 마트에서 10만 원이면 넉넉했는데 지금은 20만 원도 부족해. 아내가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작년보다 다 올랐어요. 쌀값도 오르고 고기값도 오르고 관리비도 오르고. 김철수 씨는 통장을 봅니다. 숫자는 6억 1천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1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살림이 더 팍팍한 걸까요? 왜 지갑을 열 때마다 돈이 아깝게 느껴지는 걸까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영희 씨는 같은 시기에 손녀 돌잔치에 갔습니다. 딸이 말합니다. 엄마, 주신 용돈으로 손녀 적금 들어줄까요? 이영희 씨가 대답합니다. 적금 말고 ETF로 사줘. 어린이 주식 계좌 만들 수 있잖아. 손녀가 20살 될 때까지 20년이야. 20년이면 복리로 엄청 불어날 거야. 이영희 씨는 자신의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예금에서 일부를 빼서 ETF에 넣은 것이 지금 와서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그 경험이 자신감을 줍니다. 이것이 두 노인의 엇갈린 운명입니다. 김철수 씨가 잘못한 것입니까? 김철수 씨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은행 다니면서 금리 비교하고 예금 만기 관리하고 성실하게 자산을 관리했습니다. 문제는 성실함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물이 빠지는 곳에서 열심히 수영해봤자 제자리입니다. 물이 들어오는 곳에서 가만히 떠있기만 해도 올라갑니다. 이영희 씨가 대단한 투자 실력을 가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희 씨는 개별 주식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를지 테슬라가 오를지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장 전체를 샀습니다. S&P 500 ETF는 미국 상위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특별한 분석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서 들고 있으면 됩니다. 이영희 씨가 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현금 100%에서 벗어나서
자산을 분산한 것, 돈의 물길에 발을 담근 것, 그것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달러 예금에 대한 것입니다.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달러가 강세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고 1,400원을 넘었습니다. 그때 달러 예금에 돈을 넣은 분들이 많습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상의 인물 박상철 씨를 보겠습니다. 박상철 씨는 2023년에 원달러 환율이 1,280원일 때 2억 원을 달러로 바꿔서 달러 예금에 넣었습니다. 달러 금리도 높고 환율도 오를 것 같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말에 환율이 1,350원까지 올랐습니다. 박상철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환차익만 1천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의 매력이 줄어듭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돈을 빼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2025년 들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350원에서 1,300원으로 다시 1,280원으로 2026년에는 1,2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박상철 씨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2023년에 환율 1,280원에 2억 원을 달러로 바꿨으니 약 15만 6천 달러입니다. 3년간 달러 예금 이자를 받아서 약 17만 3천 달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25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원화로 바꾸면 약 2억 1,600만 원입니다. 3년 동안 1,600만 원 벌었습니다. 연평균 2.7% 수익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지요. 하지만 같은 기간 S&P 500 ETF가 몇 퍼센트 올랐는지 아십니까? 약 50% 이상 올랐습니다. 박상철 씨는 달러 예금을 선택해서 수천만 원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환율 예측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3년에 달러가 계속 강세일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년 후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예측은 틀릴 수 있습니다. 환율도 주가도 금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원화 예금에 올인해도 안 되고 달러 예금에 올인해도 안 되고 주식에 올인해도 안 됩니다. 여러 자산에 나눠야 합니다. 하나가 안 좋아져도 다른 것이 버텨줍니다. 김철수 씨는 원화 예금에 100% 올인했습니다. 박상철 씨는 달러 예금에 올인했습니다. 둘 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은 것입니다. 이영희 씨는 여러 바구니에 나눴습니다. 예금도 있고 주식 ETF도 있고 금도 있고 채권도 있습니다. 하나가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어떻게 배분되어 있습니까? 한 바구니입니까? 여러 바구니입니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은 금리가 내려가고 돈이 풀리는 유동성 장세입니다. 이 환경에서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데 현금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밑돌면 예금은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 됩니다. 이 환경에서 자산을 지키고 불리려면 돈의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현금 비중을 줄이고 오르는 자산에 발을 담가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 가지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지침입니다. 개별 종목 대신 바구니를 사십시오. 바구니라는 것은 ETF입니다.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의 약자로 상장 지수 펀드라고 번역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입니다. 개별 주식을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삼성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크게 손해를 봅니다. 테슬라 주식을 샀는데 테슬라 주가가 반토막 나면 재산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개별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TF는 다릅니다. ETF는 여러 주식을 묶어놓은 바구니입니다. S&P 500 ETF는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의 주식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S&P 500 ETF를 사면 이 500개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두 개 기업이 망해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개별 기업 리스크가 분산되는 것입니다. S&P 500 지수의 장기 수익률을 보십시오. 1980년부터 2025년까지 45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입니다. 물론 중간에 떨어진 해도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38% 빠졌습니다. 2022년에 19% 빠졌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상 회복했고 우상향했습니다. 개별 종목은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앨론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 미국 7위 기업이었습니다. 주가가 $90였습니다. 분식회계가 터지면서 파산했습니다. 주가가 $0가 됐습니다. 앨론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잃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앨론이 파산해도 떨어졌다가 회복했습니다. 앨론은 500개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하나가 사라져도 499개가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시니어에게 개별 종목 투자는 권하지 않습니다. 분석할 시간도 부족하고 손실을 회복할 시간적 여유도 부족합니다. ETF가 정답입니다. 어떤 ETF를 사야 합니까? 미국 S&P 500 ETF를 추천합니다. 국내 상장 상품으로는 TIGER 미국 S&P 500이 있습니다. 미국 상장 상품으로는 SPY나 VO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 상품은 원화로 거래되고 미국 상장 상품은 달러로 거래됩니다. 환율 변동을 피하고 싶으면 환해지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배당 수익을 원하시면 배당 ETF도 좋습니다. TIGER, 미국 배당 다우존스, SCHD 같은 상품입니다. 이 상품들은 주가 상승과 함께 분기마다 배당금을 줍니다.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 시니어에게 적합합니다.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ETF를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계좌가 개설되면 주식 사듯이 ETF를 사면 됩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두 번째 행동 지침입니다.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을 편입하십시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화폐입니다. 5000년 전부터 금은 가치의 저장 수단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해도, 몽골 제국이 망해도, 대영 제국이 망해도 금은 살아남았습니다. 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찍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돈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냅니다. 코로나 때 미국 정부가 수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돈을 찍어내면 기존 돈의 가치가 희석됩니다. 금은 찍어낼 수 없습니다. 땅에서 캐야 합니다. 희소성이 보장됩니다. 2026년 금이 강세가 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예상됩니다. 금과 달러는 시소 관계입니다. 달러가 내려가면 금이 올라갑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의 매력이 줄어들고 금의 상대적 매력이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 자산인 금의 상대적 가치가 올라갑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미중 갈등,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세상이 불안할 때 사람들은 안전 자산을 찾습니다. 금이 대표적인 안전 자산입니다. 2024년 금 가격이 연간 27%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예금 금리 3%와 비교해 보십시오. 9배 차이입니다. 2025년에도 금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실물 금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금거래소나 은행에서 골드바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관이 문제입니다. 도난 위험이 있고 금고를 빌려야 합니다. 금 ETF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KODEX 골드 선물, AC, KRX 금현물 같은 상품입니다. 주식처럼 증권 계좌에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보관 부담이 없고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게는 금 ETF가 가장 적합합니다. 금 통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5%에서 15% 정도를 금에 배분하는 것을 권합니다. 금은 보험과 같습니다. 경제가 불안해지거나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자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행동 지침입니다. 공포에 흔들리지 말고 큰 흐름을 믿으십시오. 투자를 시작하면 반드시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가는 매일 오르내립니다. 어떤 날은 3%가 빠지고 어떤 주는 10%가 빠집니다. 뉴스에서는 폭락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공포가 엄습합니다. 이때 팔면 안 됩니다. 단기적인 하락에 겁먹고 팔면 회복의 기회를 놓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때 주식을 판 사람들은 이후 100% 이상의 상승을 놓쳤습니다. 2022년 하락장에서 판 사람들도 2023년과 2024년의 반등을 놓쳤습니다. 왜 회복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 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풋옵션은 하락에 베팅하는 옵션인데 연준 풋은 연준이 시장 하락을 막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지면 연준이 개입합니다.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풀거나 해서 시장을 안정시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주식시장이 망하면
미국 경제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의 노후 자금이 401k라는 퇴직연금에 들어있는데 이 퇴직연금의 상당 부분이 주식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미국인들의 노후가 망가집니다. 소비가 줄고 경제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연준은 어떻게든 주식시장을 지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연준이 대규모 양적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시장이 회복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주식시장이 한 달 만에 30% 이상 빠졌을 때 연준이 금리를 제로로 내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습니다. 시장이 비자로 반등했습니다. 연준이 시장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습니까? 영원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연준이 모든 하락을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20%, 30% 하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망할 정도의 폭락은 연준이 막아줄 것입니다. 장기적 관점을 가지십시오. 1년, 2년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5년, 10년의 큰 흐름을 보십시오. 미국 경제는 성장합니다. 세계 경제도 성장합니다. 기업들은 돈을 멉니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뉴스를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뉴스는 공포를 팝니다. 폭락, 위기, 붕괴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클릭을 유도합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공포에 휩싸여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분할 매수를 하십시오. 한꺼번에 다 투자하지 말고 나눠서 투자하십시오. 매월 일정 금액을 기계적으로 투자하십시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꾸준히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고점에 몰빵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돈의 물길이 바뀌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예금만 고수하면 뒤처집니다. 오르는 자산에 올라타야 합니다. 첫째, 개별 종목 대신 ETF 바구니를 사십시오. 미국 S&P 500 ETF가 기본입니다. 둘째, 금 ETF로 자산의 일부를 방어하십시오.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셋째, 공포에 흔들리지 말고 큰 흐름을 믿으십시오. 연준이 시장을 지켜줍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증권사 앱을 깔고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됩니다. 예금 중 일부를 해지하고 투자 자금을 마련하십시오. 전부 다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20%만이라도 시작하십시오. S&P 500 ETF를 검색하고 매수 버튼을 눌러보십시오. 처음 10만 원이라도 사보십시오. 경험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불편합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됩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은행 예금만으로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내리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것입니다. 5년 후, 10년 후 그 격차는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커질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첫걸음을 떼십시오. 60대라서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90세까지 산다면 아직 30년이 남았습니다. 30년은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은행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당신의 편은 당신뿐입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십시오. 2026년 유동성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에 휩쓸려 갈 것입니까? 올라탈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불편한 이야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가 모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는 복잡하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예상보다 덜 내려갈 수도 있고 주식시장이 예상보다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현금만 쥐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잠식당한다는 것. 이것은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해온 사실입니다. 물가는 항상 올랐습니다. 현금의 가치는 항상 떨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 맞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70대여도 80대여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당신의 노후가 안전하고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